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2019년 6월에 실시했던 평가원 모의고사 11번부터 15번 문제까지의 해설 강의를 전자실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전자실판으로 갈까요? 전자실판으로 왔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대중매체 A에서 C를 일반적인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비교 기준에 따른 비교 결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뉴미디어, 영상매체, 인쇄매체 중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정보 전달의 쌍방향적 속성이 강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B는 여러분들 뉴미디어가 되겠죠, 당연히. SNS 같은 거, 그쵸? 그 다음에 시청각 정보 전달이 가능한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인쇄매체가 되겠고, A는 인쇄매체가 되겠고, B는 뉴미디어, C는 당연히 영상매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B, C가 다 나왔으니까 B가 이제 이거고, 이거 A, B, C가 다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정보 전달의 신속성은 여러분들 A가 인쇄매체가 여러분들 영상매체보다 크지 않죠. 이렇게 돼야겠죠. 틀렸고, 1번 틀렸고, 정보 생산자의 익명성,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뉴미디어가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난무하잖아. 그러니까 잘못됐고, 정보 복제와 재가공의 용이성은 여러분들 그 뉴미디어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엄청 복제되고 엄청 빨리 퍼지죠. 그러니까 잘못됐고, 문 정보에 대한 문맹자의 접근 가능성. 영상 매체가 인쇄 매체보다, 그쵸? 문맹자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영상은 볼 수가 있으니까, 그쵸? 책은 못 읽고, 그러니까 그 영상 매체가 정보에 대한 문맹자의 접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매우 쉬운 문제죠. 그 정보 전달자와 수용자 간 구분의 명확성. 그 뉴미디어는 정보를 생산을 하는 사람이 전달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래서 뉴미디어는 모호해, 그 명확성이. 그리고 이제 인쇄매체 같은 경우에는 책을 쓰는 사람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 그쵸?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소비하는 사람이 또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명확성은 여러분들 인쇄매체가 더 명확하다. 정보의 생산자, 소비자가 딱딱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 옳게 검토한 학생을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왠지 이 문제가 그 설문지가 잘못된 거 고르는 것이 아마 수능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 고등학생의 여가활동 실태 조사를 봤는데,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기를 보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기를 보면서, 그래서 1번 문항은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특정 응답을 유도한 건 아니죠. 그래서 부모님 중에서 누가 학력이 더 높냐, 학력이 높은 사람의 학력을 말해달라는 거니까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거나 뭐 의견을 묻는 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1번은 이제 틀린 게 되겠고요. 굳이 1번에서 잘못된 걸 고르자면, 뭐 고등학교 중퇴, 뭐 중학교 중퇴, 대학교 중퇴, 뭐 이런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쓸 수 있게 기타 이런 걸로 이제 포괄적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지적을 할 수가 있겠네요. 2번 여가활동에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여가활동에 쓰는 시간이 일주일간인지 하루인지 1년인지 그 기간에 관한 정보가 빠져 있어서 정확하게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에요. 상호 배타적이라는 거는 이 선택지끼리 겹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3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겹쳐. 동호회가 여행 동호회일 수도 있고, SNS 활동 동호회일 수도 있고, 독서 동호회일 수도 있고, 공연 관람 동호회니까, 내가 여행 동호회에 있다면 여행도 하고 동호회도 하니까 이거 두 개를 다 체크하라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택지가
상호 베타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1번, 4번 한 질문에서 두 가지 사항을 묻고 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접해봤거나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여가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를 묻고 있네요. 한 가지만 적어 놓으라고 해놓고. 그래서 이제 4번은 그 한 질문에서 두 가지 사항을 묻고 있는 건 맞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묻고 있다고는 볼 수 없죠. 둘 중에 학력이 높은 사람의 학력을 말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번, 4번이 모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은 틀렸고요. 선택지가 포괄적이지 않다. 2번, 3번. 그쵸. 3번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포괄적이지 않다. 선택지가 이제 포괄적이지 않은 거죠. 이거 이외에 특이한 기타 취미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포괄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모든 범위를 포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간이 됐든 간에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문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문화 이해에 대한 태도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죠. A와 B 모두 문화 간 우열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거는 절대주의라는 거죠. 문화 절대주의. A는 C와 달리 다른 사회의 문화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취한다라고 했는데 A는 문화 절대주의인데 다른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면 A는 여러분들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A, B, C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C는 문화 절대주의가 아니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B가 하나가 남았으니까 이거는 문화 사대주의가 되는 거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국수주의, 내 문화가 짱이다. 문화 사대주의는 나의 문화를 업신여기고 다른 나라 문화만 좋아하는 거고, 문화 상대주의는 그 다른 문화의 역사와 문화 이런 걸 고려해서 존중해주는 태도죠. 그러면 A는 자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내 문화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틀렸고, B는 자문화를 다른 사회에 이식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라고 했는데 자문화를 다른 사회에 이식하는 거는 당연시하는 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죠. 그래서 A고 이건 A는 B와 달리 자문화의 고유성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라고 했는데 고유성을 상실할 우려가 높은 건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내 문화를 없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B하고 A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C는 문화 상대주의는 A와 달리 각 사회의 문화가 형성된 역사와 사회적 맥락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죠. 문화 상대주의는 역사와 그 사회의 맥락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서 그 상대방의 문화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옳게 설명한 거 4번이 정답이죠. 가해는 자문화와 다른 사회 문화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자문화 중심주의가 그렇죠. 내 문화가 짱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문화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다른 문화와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요즘 이제 평가원에서 그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를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학생들은 이 선생님이 이런 글을 안 읽고 그냥 이거 보고 바로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런 단서를 여러분들이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유행인 것 같아.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회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보는가? 예. 사회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을 그 다원적인 걸로 보는 거는 이제 계층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그 계층을 분류할 때 뭐 경제적인 거, 뭐 권력, 명예 이런 거, 이런 기타 등등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계층 이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차원적이지 않은 거는 이제 계급 이론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여기에서 이제 주어진 진술에 따라서 모두 옳게 다 맞은 학생은 한 명이라는 거야. 갑은 모두 다 옳게 대답을 한 거고 을은 틀리게 대답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한 명 왜 갑이 왜 옳게 대답을 했는지 왜 알 수 있냐면 갑은 계층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간 연대의식이 뚜렷하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계급이 그렇죠. 노동자는 노동자끼리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자본가들은 자본가들끼리 또 연대의식이 있고 하나의 마음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 갑이 옳게 대답을 했는데 A는 이미 틀렸어. 그쵸? 그러니까 모두 다 진술한 학생은 한 명이라고 하니까 갑은 전부 다 옳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을은 이미 틀린 거죠. 틀리게 이 세 개 중에 뭐 어쨌거나 틀리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모두 다 맞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걸 보면 진술에 따라서 A, B를 모두 옳게 구분한 학생은 을이 아니라 갑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틀렸고 갑이죠. 그리고 A는 B와 달리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지위불일치 현상은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하층인데 뭐 명예는 뭐 상층이다. 법정 스님처럼 이렇게 각 어떤 영역에서 지위가 이렇게 안 맞는 거. 이게 지위불일치 현상인데 지위불일치 현상은 여러분들 계층이죠. 계층이니까 지위불일치 현상 맞죠?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요. 가에는 계층을 연속적인 유기관계로 파악한다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연속적인 유기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계급 같은 경우에는 계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자본가와 노동자, 그쵸? 근데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차원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연속적인 위계관계, 쭉 일렬로 서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로 파악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는 계층을 연속적인 유기관계로 파악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계층이 그런 거니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치? 을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뭐 상관이 없어. 이미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고요. 나에는 경제적 요인을 사회의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고려한다. 여러분들 계급과 계층은 모두 다 계급은 뭐 경제적인 것만 고려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는 거고요. 여러분들 계층은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권력, 그 다음에 명예 이런 것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둘 다 경제적인 것을 고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을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이 의외로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5번은 사실 그렇게 뭐 어려운 도표 통계 분석 문제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쉬운 문제였는데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 좀 쫀 거죠. 도표 통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를 보면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계, 의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여러분들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중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해 이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을 급여를 하는 거. 이거는 사회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만 최저생계비 이하를 버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선별적 복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선별적으로 골라서 도와주는 거고, 이거를 이제 직업이 있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강제 가입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 A지역, B지역, C지역 인구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A지역의 뭐 인구의 비율이 예를 들면 1%고 1%의 뭐 A지역의 1%, B지역의 뭐 5%. 근데 이 B지역이 5%라고 해서 이 B지역의 인구수가 많다라고 단정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퍼센트만 가지고는 다른 지역끼리 그 숫자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 문제를 푸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그러니까 가가 이제 여러분들 가에다가, 가는 여러분들 공공부조, 나는 여러분들 사회보험이죠. 자, 이 상태에서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는 A지역 수급자의 비율은 2.8%다. 그랬는데 4.2%죠. 2.8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경우는 이제 가죠. 가 중에서 A에서 C 지역 중에서 B 지역 수급자 수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퍼센테이지지 인구수라고는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B가 비율은 지금 제일 많은데 그 A, B, C 지역의 인구수, 전체 인구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6%가 2.8%보다 크리라는 법이 없죠. 오히려 A 지역의 인구수가 진짜 훨씬 더 많으면 2.8이 더 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B 지역 수급자 수가 더 많다라고 단정 짓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제도의 경우 A에서 C 지역 중에서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6%를 초과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거는 부자의 돈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가가 맞는데, A, C 지역 중에서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제 이거죠. 6%. 딱 6%인데 6%를 초과하진 않죠. 6%니까.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의 경우 B지역 수급자 수가 A지역 수급자 수의 2배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 사회보험이죠.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 공공부조죠. 잘못 말했습니다. 이거 가죠. 가에서 여러분들 B지역 수급자 수가 A지역 수급자 수보다 2배보다 비율이 2배 이상인 거지, 수급자 수가 더 많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죠. 이 퍼센테이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이 지역의 인구수가 나와 있지 않으면.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 대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사회보험 대비, 대비 앞에 있는 게 분모야. 그러니까 나 분의 뒤에 있는 거, 대비 뒤에 있는 거,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이거는 이제 공공부조죠. 나 분의 가가 A 지역이 C 지역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A 지역은 나 분의 가가 얼마입니까? 4.2분의 2.8. 그쵸? B는 나 분의 가가 여러분들 6.2분의 6.0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C니까 C를 구해야죠. C는 여러분들 나분의 가가 6.4분의 3.2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지금 비교하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큽니까? 이거는 2분의 1이고 이거는 2분의 1이 훨씬 넘죠? 분자가 분모의 2배 이상이니까. 그래서 A 지역이 C 지역보다 높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